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내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나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항생제가 뭐냐 이겁니다. 항생제라는 거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죠. 뭐 불, 바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질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항생제라는 건데, 항생제는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마이크로바이알이라 해서 미생물하고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생제, 정확히 얘기하면 항균제예요. 일단 미생물, 균이죠. 세균을 상대하는 그런 약물을 이제 항생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항생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균도 이제 한두 가지 균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균이 있는데, 그 균들을 다 상대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추가가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업그레이드 다 하다 보면은 뭐 방어력 3단계 업그레이드, 공격력 3단계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단계별로 딱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한데,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게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계열이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이제 종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러 가지 항생제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이야 뭐 진짜 여러 가지 항생제를 실제로 많이 써보기도 하고, 뭐 중환자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항생제, 고등급 항생제, 그런 항생제를 만지고 처리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의사의 몫이긴 한데, 여러분들 같이 이제 실제로 생활하다가 접하는 거는 보통 내과 이런 데 있잖아요. 동네 병원 이런 데 가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을 좀 타먹고 싶은데 좀 효과 좋은 약 이런 거 없습니까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항생제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유명하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김화백의 마이신. 자, 어쨌든 이렇게 항생제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또 항생제 내성이 위험하다, 슈퍼박테리아를 만드는 원인이 항생제 때문이다,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다,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이런 내성도 많이 생기고 이런 위험한 일도 자주 생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정말 옛날에 한 80년대부터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많이 썼었어요, 항생제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OECD 국가 중에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항생제를 많이 쓰는 나라였는데, 근래 한 3, 4년 내에는 의약 분업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제 계속 항생제 적정성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은 한 거의 평균 정도, OECD 국가 중에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항생제 사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이다 뭐 이런 말은 사실은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너무 항생제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병원 가서도, 특히 이제 애들 소아과 데리고 가가지고 기침하고 콧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항생제 많이 처방해주는 병원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차게. 그리고 요새는 항생제를 많이 바로 처방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을 보고, 증상을 보고, 이제 증상이 경미하고 조절만 좀 하면 되겠다, 뭐 기침, 콧물 이런 게 있는데, 누렇게 콧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렇게 가래가 끼는 것도 아니고, 기침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정도도 아니고, 머리 조금 아프고 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 정도다 하면은 보통 이제 항생제는 요새는 거의 쓰진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이제 뭐 진통제라든지 가래를 묽게 하는 뭐 거담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많이 처방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조절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 뭐 차선책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항생제 내성은 왜 생기느냐, 이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사실은 내성이란 거를 가지면서 살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방접종 이렇게 얘기하죠. 예방접종이 내성, 그러니까 면역력이죠. 면역력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힘인데, 예방접종에도 한 두어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생백신, 사백신, 뭐 말은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일종의 균 아니면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약해진 상태예요. 백신이라는 그 주사기 있죠. 그 인플루엔자 백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 홍역, 뭐 균, 또 광고도 하잖아요. 폐렴구균 뭐 이렇게, 폐렴구균 백신 맞아라. 노인, 나이 드신 분들도 폐렴 걸리면 위험하니까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서 좀 더 건강하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백신이란 거는 약해진 균, 혹은 이제 균의 어떤 쪼가리, 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네임택이 달린 그런 것들을 몸 안에 집어넣어서, 몸 안에 있는 그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걔네를 먼저 인식을 하게 하고, 인식된 면역세포가 다음번에 진짜로 센 녀석이 왔을 때 얘랑 코드가 똑같으니까 빨리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입니다. 이거를 항생제에다 도입을 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긴 이유가 딱 맞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또 있어요. 뭐 항생제 자체를 많이 써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백신하고 결부지으면 항생제를 쓰다가 말았을 때, 균이 항생제를 쓰면 죽어요.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균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약간 남아있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멈춰버려요. 살아남은 균들은 항생제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내성이에요. 걔네한테 백신 효과를 넣어버린 거예요. 어설프게 항생제 쓰다 끊어버리면. 대표적인 게 있죠. 이 병원 가서 약 타고 저 병원 가서 약 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병원 가서 약을 타서 항생제 한 2알 이렇게 먹었는데 증상이 싹 좋아졌네? 약 한 2, 3일째 남았는데 그럼 뭐 다음번에 몸 안 좋으면 다시 먹지 뭐. 집안에 보관해두죠. 그리고 약은 안 먹고.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는 시작점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나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약부터 찾아서 먹죠. 아유, 항생제 여기 있네 하면서 항생제부터 먹어야겠다. 병원에는 안 가고 대충 이래 먹다가 또 증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 약이 먼저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또 병원 가서 약 타야지 이러고 또 병원 가서 약 타고, 이 어설프게 증상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항생제를 끊어버린다든지 처방된 약을 다 먹지 않고 남겨버린다든지 의미로 중단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심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백신 놔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 항생제는 A라는 균의 특효약이에요. B라는 균은, B는 사실 그 항생제에 영향은 없어요. 그 항생제를 근데 접하겠죠, 몸 안에서. 이 항생제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유전자를 B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나중에 다른 A균이 들어왔을 때 B균과 만나가지고 B균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A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내성을 획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 원인 때문에 옛날에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썼지만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고 조금이라도 항생제를 가능한 한 필요한 경우만 쓰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항생제를 요새는 사실 많이 쓰진 않거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감기 같은 거는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은 낫긴 낫죠.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고생을 하면.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로 많이 생기거든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균이 아니고 다른 생물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사실은 통하지 않아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지만 감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감기가 한번 몸속에 들어와서 지나갔을 때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몸의 신체 일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침을 많이 하니까는 목이 끓이게 되고, 코를 자꾸 푸니까는 코 안에 점막이 막 헐고, 코 안에 목 이런 것들, 이쪽에 상처를 일으키고 나서 2차적으로 감염이 또 생겨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 항생제를 쓰면 이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항생제 쓰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많이 썼지만 요새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환원성 문제가 있다. 가래가 노랗게 나오면서 심한 기침이 좀 증상이 잘 안 떨어지고 열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그런 병을 놓치면 안 되니까 라는 불안감, 환자분들도 귀찮은데 이거 좀 빨리 낫게 하는 그런 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상황을 보고 항생제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하면은 씁니다.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필요한 상황에는 확실히 써야죠. 환자분들도 사실 지켜줘야 될 거는, 그렇게 처방을 내드렸으면 그 약을 딱 그 처방된 시기만큼 딱 맞춰서 드셔줘야 돼요. 어설프게 먹다 끊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가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으라고 드리잖아요, 그죠? 식후 30분에 이렇게 약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식후 30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약 자체가 피 안에 퍼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약물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딱 맞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항생제 같으면은 총량이 100이면은 한 40 정도가 피 안에 깔려야지 이게 효과가 입증이 돼 있는데, 40을 유지하려면은 하루에 3번이니까 8시간 간격마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드세요, 점심 먹고 드세요, 이런 사실은 까먹지 말라고. 지금은 사실 안 그런데 옛날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사람들이 밥은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밥을 먹어서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약물을 딱딱 맞춰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 피 안에 약이 딱 맞는 농도가 유지가 될 거니까.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40까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점심때쯤에 약 먹어서 다시 60까지 올랐다 40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제대로 이쁘게 그려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아침에는 약 먹었다가 점심에는 약 안 먹고 저녁 돼서 약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용량이 뒤죽박죽 잘 맞지 않게 돼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져서 균을 제대로 못 죽이면 바로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약 때문에 속이 좀 쓰리고 밥을 잘 못 먹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일정한 일정한 시간을 딱딱 잡아서 그 시간을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잘 먹어주는 것. 하루 스킵했다고 2약 한꺼번에 먹,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 50% 정도는 병을 쌓아놔요. 증상이 많이 심해지면 그제서야 한 절반 정도는 이거 병원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오셔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빨리 좋아지는 약 좀 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병원에 왔다 갔는데 처음 봤다고 약 그냥 대충 약한 거 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걸 사실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상이 많이 심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딱 눈앞에 보이는데 항생제나 이런 걸 안 쓰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환자분이 바로 대놓고 항생제나 이런 거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상황을 보고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때 다시 와서 그때는 항생제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되는 거 싫고 막 따지면서 왜 여기는 이런 약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냐, 너그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냥 뭐 약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심도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몸 컨디션이 이래서 좀 약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환자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와서 치료를 좀 받고 컨디션이 좀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요새 또 유행하는 게 좀 뭐 독감이죠. 독감.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면 인플루엔자 검사 한번 합시다 하고 이렇게 된 면봉에 코로 쑥 넣는데 뇌까지 들어갈 정도로 코로 쑥 깊숙이 넣어서 막 휘젓고 나서 빼가지고 검사를 딱 하거든요. 그 검사를 하면 인플루엔자 타입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확진이 떴다 하면은 이거는 약을 씁니다. 유명하죠.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 타미플루 약 자체는 뭐 입증이 되어 있는 약이에요. 항바이러스제거든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고, 임산부나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생각보다 좀 안전한 약이에요. 독감 이런 거 유행할 때마다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주구장창 얘기를 하죠. 타미플루 재고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어느 분은 뭐 북한에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있지만, 유명해진 부작용, 엄밀히 말하면 부작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타미플루 먹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환각작용하는 이상한 약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이슈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한번 타미플루 먹었던 분들 중에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확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전수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 보류를 해보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좋은 사건은 오래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은 잘 기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연구 결과기도 했지만 청란이나 이상 행동에 관여된다고 얘기하기는 근거가 없다. 타미플루 때문에 그런 행동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뭐 환각을 일으키고 뭐 몽롱하고 컨디션 안 좋고 이게 왜 그러냐. 바이러스는 뇌까지도 침투할 수 있어요. 뇌까지 침투하면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바이러스성 뇌염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작에 이제 타미플루나 이런 약을 쓰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뇌염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뇌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고열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독감에 대한 증상으로 혼미한 증상, 이상 행동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뇌증이라고 해요. 뇌증. 독감에 걸렸으니까 타미플루를 먹은 거고, 독감 때문에 생긴 증상인데 하필 타미플루를 먹었으니까 이거 타미플루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증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뇌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물론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라 하잖아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사이드 이펙트. 안티 이펙트가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 약은 어떤 효과를 줄 거다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대되어 있는 거에 곁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효과 이런 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그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효능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담보된 부분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이런 효과, 이런 이득은 확실하게 보장한다 이런 얘기. 부작용은 드물게라고 시작해요. 보통 드물게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다. 잘 생긴다는 건 아니고, 물론 퍼센테이지가 빵은 아니에요. 뭐 로또도 사실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게 로또 당첨 확률이다 하지만, 항상 어디에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이 되잖아. 그렇지만 그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항목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약을 쓸 때마다 부작용이 100% 일어난다 하면은 그 약은 팔면 안 되죠. 진작에 이 제약 시장에서 퇴출됐어야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잘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미플루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뇌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애가 안 좋다, 아니면 제 뭐 부모님이 안 좋다 하면 저는 기꺼이 뭐 타미플루 사서 먹일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 이상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카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그게 무조건 생긴다는 보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쓸 겁니다. 주제리 말이 길었지만, 타미플루 나와 항생제 뭐 약물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최대한 안 어렵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나고 신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